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보정 권고, 보정 명령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보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데 간혹가다 예외적으로 그런 법원의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없이 개시 결정이 막바로 내려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내 사건도 보정 없이 바로 개시 결정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는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보정 권고 없이 개시 결정 난 사례들이 몇 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은 사례 몇 건을 추려서 어떤 유형들이 보정 권고 없이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지, 채무자분들의 특징이나 특성은 무엇인지, 사건은 어떻게, 얼마 만에 접수해서 바로 개시 결정이 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회생법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5년 9월 10일 날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25년 9월 11일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금지명령 송달이 나와 있고 금지명령 송달 이후에 별도로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없이 12월 1일 날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9월 10일 날 접수해서 12월 1일 날 약 3개월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신청서 접수하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채무자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이었고 나이는 27세이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보안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경력은 한 2년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260만 원 정도였고 총 채무액은 2,900만 원. 사실은 채무액이 소득 대비 많지는 않죠. 그래서 채권자 수는 8군데, 8명이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전체 채무 2,9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니까 한 최근 채무가 54%로 절반이 조금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회생 진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23년 9월부터 한 2년 남짓하게 보안회사에 재직하며 급여소득자이죠. 고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평범한 경제활동을 원래는 영위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1차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24년 7월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셨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니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추가 소액 대출을 이용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로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또 한 차례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원금과 이자가 발생했고 고정 소득 대비 과도에 든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2,900만 원 가량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25년도에 접수한 사건이다 보니 월 평균 수입이 262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공제하면 월 변제금은 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만 원씩 24회 면제를 하고 마지막 1회차는 50만 원 면제를 해서 총 채무 2,917만 1,596원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 원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기본적으로는 다 감면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원금 기준으로 100% 변제를 했고 그래서 청산 가치는 2,600만 원인데 총 채무 2,917만 원을 전부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으로 이제 개시 결정이 났고 바로 사건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25년 9월 10일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이 나왔으며 한 3개월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 사건 경우에는 100% 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도 채무의 부담경이라든지 변제 계획안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검증할 필요가 없었고 초기에 저희가 또 채무 사용처나 법원에서 궁금해할 부분들을 미리 다 정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보정 절차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서울회생법원 사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년 11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한 일주일 정도 후인 12월 5일 날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뒤 3일 후인 12월 8일 회생위원 선임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12월 9일 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바로 나온 사례입니다. 그러면 12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고 12월 9일 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니 2주 만에 신청서 접수하고 2주 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사건이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었고, 채무자의 나이는 46세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했고, 물류회사에 이제 급여소득자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경력은 13년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370만 원 정도였고 총 채무액은 9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고, 채권자 수는 5명. 다만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최근 채무라고 하죠. 최근 채무를 살펴봤더니 5,600만 원으로 최근 채무 비중이 약 62% 정도로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 사무직으로 재직하면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셨을 걸로 볼 수 있죠. 13년 정도 재직하셨으니까. 다만 장녀로서 모친과 남동생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신 사정이 있었고, 요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주거지도 옮기셔야 되고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가게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이 흔들린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인해서 합리적인 경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생활비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대출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게 되는 수순은 돌려막기 및 채무 악순환이죠. 그래서 누적된 채무 감당하기 위해서 카드 리볼빙, 그다음에 추가 대출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 이르시게 된 사정은 이렇다. 이분도 사실 상당히 고소득자이면서도 생계비는 본인 혼자 거주를 하시게 되니까 1인 생계비를 공제받게 된 것입니다. 총 소득이 370만 원 정도였는데 1인 생계비 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143만 원을 공제를 하면 남는 돈, 이게 가용소득이 되는데 227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겠고, 이걸 36회 곱하면 총 변제금은 8,1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되었고, 그러면 원금은 약 한 9천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변제율은 원금의 89.8% 정도 되는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변제율로 사건을 접수를 했더니 법원에서도 채무 부담 경위라든지 채무 사용 내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5년 12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더니 일주일 정도 후에 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4일 후에 바로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개시 결정일까지는 한 14일 정도 소요되어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 살펴볼 건데, 수원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올해죠. 올해 1월 13일 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에 1월 26일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도 1월 13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1월 26일 날 13일 정도 경과됐죠. 13일 만에 바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사건이 통과된 사건인데, 어떤 사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수원회생법원 사건이었고 채무자분의 나이는 52세이며 충남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안성에 있다 보니 주거지 기준으로는 사실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어야 했는데 안성이다 보니 보다 유리한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합니다.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한 13년 정도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었고 제조업으로 급여소득이 한 5년 정도, 요것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어딘가에 추가로 취업을 하셔서 급여소득도 병행하게 되셨다라는 사정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월소득이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계속 병행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월소득은 400만 원, 410만 원 정도 되었고 총 채무액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채무가 되셨고 채권자 수는 구상권자를 제외하더라도 16군데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채무액이 다액일 수밖에
게 없고 채권자 수도 여기저기서 이제 돌려막기 좀 많이 하시고 사업을 유지하려다 보면 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채권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최근 채무 비중은 좀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1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전체 채무 중 한 1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 경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사업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경영난을 타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의점을 또 개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편의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폐업했고, 이때부터 이미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시는 게,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추가로 또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라면서 주식 코인이나 이런 또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 마련인데, 이분 역시도 기존 사업 수익 저하를 만회하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전액 손실을 보았고 손실 복구하려고 추가 대출을 받으시다 보니 채무가 급격하게 이제 확대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야 3교대 생산직과 본인이 원래 하시던 사업 업무를 병행하면서 상환하려고 했으나 돌려막기 한계와 원금 상환 압박이 겹쳐서 결국에는 상환금이 월 버는 소득보다도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버틸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월 수입이 413만 원 정도였고 월 평균 생계비는 2인 생계비를 인정받으셔서 250만 원이 되었고, 가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법원에 이제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이 161만 원입니다. 그래서 36개월 동안 총 5,8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저희가 접수 시에 변제 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변제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에 제가 접수 시와 그 다음에 수정 후로 나눠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는 사건 자체가 회생위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영원으로 기재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이 배당된 사건이다 보니 처음과 비교했을 때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월 보수 8,000원 정도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월 회생위험 보수로 인해서 변제금이나 변제율이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회생위험 보수는 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거지만, 사실 월 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회생위원과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월 지출되는 금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총 가용소득은 5,700만 원이 되고, 변제율 자체는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접수 시에는 34%가 변제율이 됐지만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하다 보니 변제율은 오히려 32.96%로 한 1% 남짓하게 더 낮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두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거의 변제율이 90%, 100%에 육박하는 사건들이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금 기준 변제율이 한 32%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또 급여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같이 있는 특이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1월 13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약 2주 만에 법원의 별다른 보정 없이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례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춘천지방법원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출 목록이 있는 법원으로 의외로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없이 개시 결정을 상당히 많이 내려주는 법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년 12월 9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별도의 보정 권고나 명령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은 신청서 접수하고 이틀 정도 후에 바로 내려졌고, 채무자의 현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지방법원 사건이고 채무자분의 나이는 32세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공무원으로 한 4년 차 이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세후 기준으로 380만 원 정도였고 총 채무는 8,800만 원, 채권자 수는 10명 정도 되셨고 최근 채무액은 2,500만 원으로 총 채무 8,800만 원 중에
한 28% 정도의 비중으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초년생의 대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주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받으시면서부터 최초의 채무가 발생되셨다. 라고 했고, 올바른 경제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으셔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지속적인 손실이 나다 보니 원금 회복을 목적으로 이금융에서도 추가로 6천만 원 추가 대출을 실행하시면서 채무가 점점 확대된 상황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 코인 선물이나 사행성 도박 같은 걸로 이제 한탕을 노려서 잘 풀리면 바로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뛰어드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금을 탕진하며 채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도 일부 도와주셨고 추가 근무를 통해서 소득 증대에 노력을 했으나 원리금 부담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아 자력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수입이 388만 원이었는데 생계비 143만 원을 공제하고 월 가용소득 244만 원씩 36개월로 8,800만 원을 이제 변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율은 원금의 99%, 사실상 거의 100% 전액 변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사행성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일정 부분 청산 가치로 대부분 손실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초 신청서에 같이 기재해서 넣으면서 변제율을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 25년도 생계비를 적용을 해서 변제율을 상당히 높여서 100%에 육박하게 적용을 했고 그런 점을 법원에서도 감안을 해서 25년 12월에 접수를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바로 내려졌다. 별도로 법원에서 추가로 보정 권고나 변경 명령을 통해 채무 사용처라든지 채무 증대 경위, 그다음에 뭐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온 사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온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변제율이 90%, 100%에 육박하게끔 전액 변제에 가까운 사례도 있었지만 30% 정도의 변제율만으로도 그간 채무 사용 경위가 잘 소명이 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황들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이나 금융 거래 내역들도 추가로 법원에서 더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소명할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서 접수하고 추가 별도의 보정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보정 없이 개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뭐 사무실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